이슈탱크 주제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보여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못 말려 언제까지 말리지 못해야 될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의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어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취임 후 첫 대국민 사과 아니냐라는 질문을 기자들이 던졌는데 사과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또 다시 이걸 걷어들여서 말씀 그대로 보면 사과가 맞다. 이제 이런 어떤 사과 논란이 또 있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라고 지금 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그 실장님 사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사과다 아니다라는 건 어쨌든 그것을 한쪽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대통령실의 마지막 얘기는 이번 사과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라는 자연재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통령의 엄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단히 지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의 워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기준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발했을 때 그 말에 견주어서 그 다음 상황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자 115년 만에 지금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돼요. 예. 당연히 대통령이 죄송하다 그러면 죄송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과라는 건 지금 대통령실이 잘못 판단하는 게 이거예요. 사과라는 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사과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이 잘못을 안 되풀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 세 가지가 조건이 있어야 그게 사과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아이고 이게 지금 너무나 이 피해를 많이 입으신 그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엄중한 책임의식으로 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안에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가 무슨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건 이런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밝히거든요. 예. 그러면 죄송하다는 표현이 아니죠. 표현이 사과를 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또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요. 왜? 이런 어떤 표현들은 자 어느 정도의 재난이 끝난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발발했고 인재라면 인재로서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고 또 대통령이 판단을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한 다음에 이 부분은 정부가 이번에 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야죠. 예. 지금은 아직도 오늘도 비가 오고 있고 예. 또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건 중대본을 꾸리고 지휘를 하면서 어떻게든 현재의 상황들을 수습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챙기는 게 중요하지. 갑작스럽게 내 감정상으로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사망이 벌써 11명이고 이래서 나 대통령으로서 그냥 죄송해. 이런 감정적인 그런 발언을 쏟아낼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해서 뭐 당연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자로서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종훈 실장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제가 이제 김종욱 교수께 질문을 드리자면 사과의 대상, 사과의 이유 그리고 책임 방지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과를 한 이유는 그러면 혹시 이렇게 자세를 금방 낮춰버린 건 혹시나 지지도가 너무 또 낮아서 그런 게 신경 쓰여서 주변 참모들이 대통령님 이 상황에서는 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혹시 등 떠밀려 사과한 건 또 아니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실의 어떤 예를 들면 대변인 라인이나 홍보 라인의 발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저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국정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푹 쉬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국민 정서를 잘 예를 들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져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난 다음에 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포괄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나왔던 배경에는 국민의 분노가 너무 심해서라는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를 들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넘어갔을 때 그 분노의 어떤 수위가 되게 높아질 것 같다라고. 제가 SNS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지금 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옹호하는 층이 적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비판이나 비난의 수위가 너무 높아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어떤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 그러면 대통령의 직에 맞게 대통령의 임무를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의구심이 많았었는데 예. 그 의구심이 이번 어떤 재난과 관련해서 팡 터져버린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내용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죠. 퇴근하면서 보니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그러니까 남의 얘기처럼 해버리게 되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가치인 거고 대통령의 직무사항인 거잖아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그냥 모르는 동네 가더라도 저 앞에 침수다가 돼 있으면 가서 지켜보기라도 하고 뭐가 된 거 잘못된 거지? 뭐 예를 들면 심하면 전화라도 하고 아니면 직접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분들 달려들어서 막 일도 막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예를 들면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분노가 높아졌다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압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정도 하지 않게 되면 예. 근데 사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사과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 또 아래 참모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사과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그 정도의 메시지가 나갈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갈 정도면 대통령실에서는 엄청나게 경론을 벌이면서 내용들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해서 전달했을 거예요. 근데 아래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혼선을 빚는다? 제가 볼 때 이런 전례가 있었나? 여러 각도에서 좀 대통령이 지금 난처한 상황에 몰리지 않았겠는가라는 게 제 추측인 것은 바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아래쪽은 다 침수가 되고 있더라. 퇴근할 때 보니 이제 그 멘트가 나왔을 때 강승규 수석인가요? 그 강수석이 그럼 퇴근하지 말란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언론에 해버려가지고 또 대중의 공분을 좀 샀잖아요. 그게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강승규 수석의 어떤 기자들과 인터뷰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사과가 있고 국민께 죄송하다가 있고 그 이후에 또 대통령실에서는 사과가 아니다. 사과가 맞다.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이 문제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수석들의 인터뷰도 문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은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시쳇말로 하면 진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라는 말에 낄낄 빠빠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시민사회 수석이 왜 펠로시 국회의장과 관련돼서 자기가 외교안보수석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의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는 외교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안보실이라든지 외교수석이 해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 간에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에 예. 그래서 굉장히 외교적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시민사회 수석이 라디오 나와서 대통령이 만난다 안 만난다라는 말을 거듭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내면서 이 일을 키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지금 이 대통령실의 문제는 시민사회 수석과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그걸 예.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이 의전을 담당하는 탁현민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수석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서 사실 이 마이크를 잡아서 그때도 문제였습니다만 지금도 이 세 수석 중에 최영범 수석은 보이지도 않고 홍보수석은 보이지도 않고 강성규 시민사회가 나와서 지금 막 이 사단을 벌이고 있고 정무수석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같은 이 발언 사과와 같은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도 하지 못한다. 그럼 이 세 수석 다 문제라는 거죠. 수석들이 그러면 김종욱 교수님 비서실장이 딱 이렇게 그나마 중심 잡아주고 정리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신 적 있으세요? 비서실장이? 제가 볼 때는 이 총괄적인 책임은 예.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져야 됩니다만 예. 대통령실 문제는 비서실장이 지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내부의 모든 기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인사든 아니면 기율이든 모든 것 같다가. 근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모든 혼선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기강을 잡는 형태들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계속 얘기했으면 3개월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검증도 안 됐는데 네. 지금도 만약에
그 사람들 갖다 인사 조치를 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사람 데려다가 어떻게 또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는 하시는 것 같은데 전 공적인 책임은 비서실장에게 있는 거죠. 전례가 없잖아요. 3개월도 안 되는데 20%대 국정 지지율이 올 수밖에 없었다면 대통령은 그만둘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서실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부정층이 가장 높은 게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사 문제 누가 합니까? 인사 추천 대통령실이 합니다. 검증이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합니다만 또 2차 검증 어디서 합니까? 대통령실에서 합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거기 인사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은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그 비서실장 그대로 두고 조정이 되겠습니까? 조정이 안 되죠. 거기다가 또 정무수석은 정무 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포괄적인 잘못들이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예. 적어도 여기서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이런 혼선을 보여왔던 대통령실에 대해서 인사 조치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예. 포괄적으로 비서실장이 사과를 하든지 국민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시간 하나 지나라. 네. 저는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8월 17일 날 100일이잖아요. 예. 그럼 국민한테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사태에 대해서 20%대에 대해서 그때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전 그러면 그때는 인사 문제 말씀하셔야죠. 어떤 형태로든지. 8월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날에 혹은 그 전에 지금 뭐 인적 쇄신에 대한 가능성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상은 가능한데 어느 정도의 인적 개편이나 쇄신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한 주 한 주 거듭할수록 아무튼 그 국정 지지도를 대통령실 입장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물론 지금 이런 수해, 이런 재난 이런 것들이 위기입니다만 정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또 보여주면 잘 대처한다면 또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물론 재난은 굉장히 큰 일이고 사고이고 국가로서는 위기 상황이면 분명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인터넷 바닥민 씨는? 국가 재난 사태에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겠구나 이런 좀 확신을 주고 신뢰를 줘야 되는데 댓글을 통해서 지금 그 안타까운 우리 그 세월호 사건 때가 떠오른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했던 발언이 이 대통령의 이제 타자화해서 자신의 책임이나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지시를 내려야 되는 사령탑으로서의 발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우리가 국민들이 좀 판단했던 그 발언이 이번에 왜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내가 퇴근할 때 저지대 침수가 이미 일어나고 있던데 뭐 이런 표현들이 더 불신하게 만들고 좀 사령탑으로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댓글을 통해서 제가 이 문장을 보니까 네. 자꾸 이제 예전에 우리가 만났던 지도자들에 대한 그 인식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네. 자꾸 이제 좀 실망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도 이제 저희 대통령실 인적 개편 내지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두 분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종문 실장님과 김종욱 교수님과 지금 저희가 한두 번 얘기했던 건 아니라서.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비판을 하면서도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재난을 앞두고 이런 재난 이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더 마음이 무겁고요. 바뀌는 게 없으니까 또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한 8월 17일 대통령 100일 취임 뭐 기자회견 지금 안 한다고 또 입장을 바꿨나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잡히는 건 없는데 100일 때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까? 예, 이미 늦었어요. 자, 인적 쇄신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YS예요. 김영삼 대통령. 이게 그러니까 뭐 김수영 시인의 시도 있잖아요.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사실은 바람이 민심이에요. 그 민심이 불기 전에 사실상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슈를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언론에서 이미 몇 주째 이게 인적 쇄신 해야 된다. 근데 돌아왔는데 안 하네. 근데 언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도 감이 없네. 이렇게 되면 이미 지쳐요. 다 이 이슈는 이미 소진된 거예요. 그러면 누굴 내놔도 이제는 뻔해. 생각
했던 그대로네. 이슈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휴가 돌아오자마자 하든 아니면 휴가 중에 하든 예. 휴가 전에 하든. 근데 8월 17일 말씀하셨지만 8월 17일 이제 예견된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8월 17일 날 어떻게 나올 건가? 언론들 신문으로 얘기하면 3면 5면에 전부 다 박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 100일 성적표 네. 이렇게 네,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17일자로 다 분명히 그렇게 그럴 나올 거예요. 겁니다. 다 네. 그래갖고 네, 이 약속한 게 어떻게 안 지켜, 공약은 어떻게 안 지켜지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지지율 추세선까지 쫙 나올 겁니다. 그러면 8월 17일 전화했어야 돼요. 8월 17일은 어차피 100일 예. 기념 특집을 해야 되는 그게 예. 나오는 방송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8월 17일 날 무슨 말씀을 하시겠지 그러면 이미 몇 타이밍이 다 늦어버린 거죠. 김종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로 8월 17일 전에 해도 이미 늦었고,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것이다라는 박명수 씨의 명언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또 빠르기도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해야 국민들의 어떤 요구를 좀 들어주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라도 하셔야죠. 뭐라도. 예. 뭐라도 한 거는 이따가 저희가 이제 플러스 네. 요인으로 그러니까 있는 박민영 씨 얘기를 할 건데. 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뭐야? 하나가 인사 문제인 거고 두 번째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는 이미지는 인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30-40%가 인사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100일이 됐는데 아무런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저는 바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뭐로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한 번 했잖아요. 다르게 바꿔보려고. 네. 소위 박순애 교육부 총리의 네. 초등학교 5학년 만 5세 입학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프레임 정책으로 예를 들면 이슈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보니까 국민들에게 묻지 않고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저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요. 예,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아직 여진이 있어요. 아직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거 아니야라고 하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반성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음. 그래. 그래도 자세와 태도를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네. 좋아, 알았어. 한 6개월은 유보해 볼게. 이 정도는 만들어 놓고 6개월 동안 시간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당장 국정감사입니다. 이제 8월 지나면 추석이고 예. 국정감사고 그다음에 예산심사 다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은 답답한 거예요. 탄핵시킬 수는 없잖아요. 탄핵이라는 말씀 그렇게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핵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국민은 탄핵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당이 얘기하게 되면 정쟁입니다만 국민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네. 수 없으니까 네네. 바람이 있는 거죠. 바꾸시라고. 바꾸시지 않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국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마 계속 안 하시게 되면 저 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슬슬. 그럼 그런 분이 뭐예요? 아무 조치를 안 하는데. 김종욱 교수님과 이제 친분이 좀 두터우신 장성철 소장은 항상 이런 식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일도 안 된 대통령한테 너무 지금 제가 그래서 100일이 되면 말씀하시라는 거잖아요. 100일이 됐는데 말씀을 안 하시게 되면 네. 국민들이 뭘 하냐고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들고 예. 일어나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100일 되는 날 네. 적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네. 이걸 말씀을 해서 국민들에게 그래 대통령이 변하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는 만들어내셔야죠. 8월 17일 기자회견 뭐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오죠. 김영기 대표. 그죠? 네, 지금 저도 저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약간 뒤집힌 걸로 또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인적 쇄신이 만약에 많이 네. 이루어지게 되거나 네. 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서 글쎄 100일 기자회견을 정식으로 잘 준비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지는 뭐 잘 모르겠네요. 그거 좀 절차 좀 밟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뭐 추측은 됩니다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현재 제가 좀 좀 유동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더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뭐 이어가는 뭐 이제 어쨌든 이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어제 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언급하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의 언급을 잠깐 듣고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네. 그 비서실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추천 좀 해라라고 한 것 같아. 추천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권 내에서는 할 사람은 딱 한 명이다. 누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제일 적임자다라고 추천이 올라갔대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검사 그래서- 선배기도 하고 정무적인 감각도 있고 인수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상당히 대통령께 울고 웃은 모습 여러 가지 그 보고나 이런 것들을 순소리도 하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지금 뭐 장관 내지 얼마 안 됐지만 권영세밖에 없다라고 추천이 올라갔는데 예. 항상 문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어 자가 하는, 발전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하는 있잖아요. 사람들. 지금 상당히 세일즈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2명인데 그게 바로 이와 김입니까? 그렇죠. 아. 한 명이 이제 김한길, 김한길, 김한길 위원장이요. 또 한 명은 이동관. 이동관.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비서실장 연세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죠. 많고 또 다른 너무 사진이 감각도 있어 보이고. 떨어지고 또한 대통령과 그렇게 뭐 사이도 안 좋고.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느냐? 능력 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분들. 그렇죠. 네, 이제 하나 들려오는 이제 뭐 설일 수 있고 실제 이제 몸을 풀고 있는 뭐 예비 주자일 수도 있는데 인적 개편론이 나오고 비서실장 바뀌어야 되고 누구 바뀌어야 된다고 하니까 나오는 이유 바로 이제 이동관, 김한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소장의 그 장점이 어쨌든 여권의 흐름을 굉장히 빨리 캐치하고 나름 소화를 해서 이렇게 잘 전달하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의 세 사람 다 사실 아니다. 잘못 짚었다. 잘못 짚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한 사람씩 얘기를 해보죠. 권영세 장관을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실제로 권영세 장관이 어떤 옮길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권영세밖에 없잖아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해요, 여권에서. 왜냐하면 지금 뭐가 부족하죠? 대통령실에서 전무적인 감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 디자이너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네네네.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이 없어요. 디자이너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여권 내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5손가락 안에 꼽는 책략가가 권영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가 이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서 얘기는 돌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러나 지금 권영세 장관이 맡고 있는 게 통일부 장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출발한 지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 그걸 하나 빼갖고 대통령실에 넣는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왜 통일부 장관에 넣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통일부가 지금까지 어떤 흐름이 있었고 네. 근데 그 흐름을 어떻게 지금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그 중대한 임무를 갖고 지금 권영세를 거기다 꽂았는데 거길 뺀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네. 권영세 장관 본인도 사실 움직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지금 그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자, 두 사람 나옵니다. 이동관, 김한길. 이동관이야말로 자가발전입니다. 그야말로 자가발전.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상황. 네. 이동관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네. 지금 초기에 인사들 담당했던 그러니까 조각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실에 누구를 할까라고 그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선진국민연대 출신들이거든요. 예, 예. 저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만든 어떤 조직입니다. 네. 실제로 일을 했던 조직이고요. 그 조직의 멤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예. 이동관이 계속 전 수석이 계속 물망에 그때도 오르고 지금도 오르고 있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도 어느 분들이 그러대요. 이동관은 대통령과 직접적인 어떤 그게 없다. 그 면이 없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동관 얘기가 나오는 건 그야말로 자가 발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가장 낮다. 세 사람 중에 가장 낮은 네네네. 상황이고요. 네. 김한길 그 전 대표는 네네. 가능성이 세 사람 중에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잘못 얘기했는데 대통령과 안 친하잖아요 얘기했는데 친하죠. 대통령과 친해요. 가깝기도 하고 굉장히 뭐 가까워요. 가족끼리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그 전부터 네. 검찰총장 시절부터 예. 가족끼리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네네네. 아까 검사 시절부터 검찰총장은 아니고 검사 시절부터 그래서 차라리 굉장히 가까운 어떤 의미에서는 예. 이 세 사람 중에 물론 권영세 장관하고 옛날에 검사 시절에도 술 퍼먹고 해서 가깝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중에는 현재 아주 중요한 롤을 지금 맡고 있지는 않아요. 김한길 전 대표가. 그래서 가능성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다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기 시작한 첫 번째 이유는 김한길 장관이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무엇인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주는 그림을 이렇게 올릴 수는 있는 상황인데 직접적으로 나서서 통과를 할 수 있는 네. 건강 상태. 그렇죠. 또 건강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비서실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이라는 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는 24시간을 풀로 대기해야 되는 예. 특히나 비서실장은 그래야 예. 되는 상황인데 김한길 대표는 건강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고비를 넘겨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직접적으로 몸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음. 그래서 세 사람 다 가능성이 물망은 없다. 오르느나 네. 가능성 없다라는 쪽에 한 표 던집니다. 장 소장께서 이제 저 언급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자가 발전을 소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 한다. 그런데 현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구성원들이 난감해한다. 아, 저분들마저 오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뭐 이제 이종훈 실장께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점쳐 주셨는데 역시 김종욱 교수께서도 저기 있는 세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인난을 겪을 거다. 부인난을 겪을 거다.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되게 무거운 자리인 거고요. 또 20%대의 국정 지지율 상황에서 비서실장을 맡는다고 얘기하는 건 매우 예를 들면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주변에 거론되는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손을 저을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인사청문회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없습니다만 대통령 예, 예.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권영세 장관은 왜 그 장관직을 두고 글로 가시겠습니까? 통일부 장관 잘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 제가 볼 때 얘기하더라도 고소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저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뭐 이동관 이분은 제가 좀 빼고요. 예. 가능성이 아예 없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김한길 위원장의 위상상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상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 출신의 대통령실의 관계자, 네. 윤핵관실의 관계자들이 매우 탐탁해하지 않을 거다. 김한길 비서실장 체제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 김한길 전 대표의 스타일은 뭐냐면 자기의 그림대로 방향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게 되면 예. 내부에서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저는 그렇다면 또 다른 인물은 김병준 아, 김병준 같은 전 인물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현재 김병준 전 수석이 그만큼의 일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통령 관계를 보게 되면 전 김한길 전 대표보다는 더 관계가 좋은 걸로 제가 김병준 전 수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결단인 거죠. 예.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냥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네. 어느 방향으로 갈 거야. 어떤 드라이브를 걸 거야라고 하는 원칙이 잡혀야 예. 거기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건데 제가 아직도 그 방향이 안 잡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를 갔다 왔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8월 17일이 100일이라고 얘기한다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잘 감추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을 못 잡거나 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던 이 세 분은 아닐 것 같다. 예. 장성철 소장님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틀리는 것도 가끔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인물 네. 또는 아니면 네. 김대기 비서실장을 위임하면서 정무수석이든 그 아래 라인들, 홍보 라인들을 교체하는 방식을 예. 통해서 인사를 갖다가 큰 폭으로 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스타일상. 좀 그렇게 예를 들면 하면서 다른 어떤 방식의 어떤 정책이나 메시지나 아니 방향 이런 걸 통해서 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조선과 제3의 인물 또는 비서실장 아래 인물들의 교체를 통한 어떤 다른 플러스 알파 예. 이런 것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고 가지 않으려고 할까라는 예. 생각도 들긴 해요. 두 분의 전망 들어봤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 주목할 만한 의견이 있습니까? 그 김주경님이 김주경님 감사합니다. 세월호 얘기가 이제 또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표해 주셨는데 이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한 워딩이 딱 머릿속에 각인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워딩이 이제 이른바 이노센트 와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유체이탈 화법하는 것처럼 들리면서 왜 그랬나요 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원인이 뭔가요 하고 처음 전혀 파악이 안 된 듯한 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구명조끼 발언을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의 이제 윤 대통령의 수해 현장 가서 했던 발언들도 질문들도
좀 다소 이노센트 Y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이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댓글 반응들이 네. 너무 공감하는 반응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 네네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수해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표해야 될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공감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어떤 것들을 해결해주면 되겠습니까 하는 해결자의 자세로 가야지 거기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다른 그 지나가는 관찰자 입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책임이 있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비춰져야 국민들도 좀 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김종욱 교수님의 논리가 명쾌하다 이런 명쾌하다. 의견들도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그리고 뭐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이은하님, 오늘 한덕수 총리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청와대 지하 벙커 같은 게 아크로비스타에도 있다고 얘기함? 이건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